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시장 사실 좀 쉴 만큼 쉬었다고 봐야겠죠. 지지부진한 시장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반기 업종별로 어떤 대응 전략 짜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9월 시장 월 초부터 그다지 흐름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 예상보다도 흐름이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테마주의 변동성을 제외하면은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사적 어떤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1년 12달 중에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9월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네. 사실 9월 26일이죠. 9월 26일 날 이제 2차 전지주의 어떤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을 갖다가 2차 전지 섹터가 주도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방향성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에요. 이제 테마에 따라서 흔들리는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초전도체가 반짝하다가 그다음에 네. 맥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비만 치료제, AI 의료, 로봇주들 비롯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테마 따라서 어떻게 춤추는 시장 자체가 됐는데 이걸 좀 매크로적으로 살펴보면 좀 그런 대로 좀 이해가 가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큰 나라들, 사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주식시장은 흔들리는데 그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 저번에 이제 하늘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 초과 유동성이 초과 저축이 100조를 넘었다 우리나라 가계. 그 돈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테마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요 최근에 어떤 그 중국 경기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약간씩 반등의 조짐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서서히 좀 들어맞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중국 경기가 약간 반등을 시작할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동안 흔들렸던 각국의 주식시장들이 약간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테마주에 따라 춤추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8월 시장에서도 대형주의 상승이 좀 많이 부진했고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네네네네. 싶습니다. 그런데 9월 장세에서도 사실 이런 흐름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봐도 좀 6거래 연속 팔자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왜 코스피는 사실 올해 오른 게 한 13%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정을 겪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30% 언저리에서 사실은 그 수익률을 갖다가 거뒀으니까 네. 코스닥 쪽이 훨씬 난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닥 업종은 비교적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주 위주로 이제 많이 편입이 돼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의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이 편입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둔화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보기엔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회사를 비롯한 IT 회사들, 그다음에 화학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철강 회사들 등등등등.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나쁘니까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힘을 갖다가 굉장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반등의 조짐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대응 전략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실적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사실은 올 4분기 시장을 갖다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사실 좀 상반기를 주도했던 섹터라고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출시되기도 하면서 사실 또 2차 전지도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 오늘 장에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ETF까지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 2차 전지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KB에서 나왔죠. 네.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이는 거는 양극재 수출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렉 효과, 그러니까 시차 효과는 약간 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 2차 전지 수출액 자체는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판가는 하락을 했죠. 리튬 가격 네. 하락 때문에. 그렇지만 Q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조정의 마무리 국면을 알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이제 사실은 좀 부재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주액을 빼고 나서도 사실 뭐 SK온 쪽의 그 캐나다 퀘벡 쪽에서의 어떤 그 증설이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거래 재개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주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배터리사들에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ETF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방향성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횡보세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보이게 되면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계좌에. 그거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뭐 한 10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영역. 왜 그런가는 네.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ETF니까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한 방향으로 계속 하란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익이 보장되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ETF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2차 전지의 어떤 조정의 마지막을 지금 갖다가 여러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 KB증권 입장에서는 물론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지만 네. 이미 왜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떤 인버스를 네. 갖다가 출시한 거는 우리나라 섹터 인버스를 출시한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추종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어떤 특정 섹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온라인 같은 데서는 KB증권 계좌를 갖다가 딴 데로 옮긴다 뭐 이런 어떤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는 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공매도는 뭐 당연히 늘었죠. 공매도가 늘었지만 공매도가 늘은 만큼 언젠가는 그 숏 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투심이 좀 약간 달라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과거에 빚어졌던, 그러니까 7월 중순에서 말까지 빚어졌던 숏 스퀴즈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공매도 지금 이렇게 잔뜩 친 뭐 세력이라는 세력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그때 못지않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ETF 출시 시점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2차 전지주 자체는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서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네. 자동차랑 뭐 반도체 쪽에는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사실 편식 현상은 과거에도 좀 일어났었던 네네네. 패턴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반등할 것을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살펴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뭐 K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을 봤을 때 업황 자체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구조적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뭐 안 필요한 부분이 없죠. 인공지능은 물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등등등 해서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들이 더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섹터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구조적 성장주의임과 동시에 아주 심한 네.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저점을 갖다가 확인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네. 일단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 경제 자체도 사실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통계청의 뭐 그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경기 선행 변동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아니면 중국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저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이제 그걸 보고서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우려하는 게 사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들이 네. 분명히 있죠. 단기적인 그런 우려들은 뭐 저는 네.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양산 기술을 갖다가 미국이 버릴 수가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만큼 그런 국가가 없는 만큼 한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압박, 어떤 경제는 네. 사실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5월, 10월까지 그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중국 반도체 반입을 갖다가 1년간 유예를 했고 올 10월이 되면 이제 네. 끝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번 연장이 될 거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할 거고요.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네. 거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생산 어떤 역량 네. 이런 것들은 국내로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장기적으로 놓고 와서는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어떤 직격탄을 가하는 네. 그런 어떤 제재 조치를 미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고요. 거기에 또 미국 역시도 우리 반도체 기술을 바로 좀 배제를 하긴 어려운 만큼 제재가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선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평론가님. 사실 조선주의 경우에도 뭐 장기 호황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신종성과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이게 주가가 발맞추게 될지 저도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신조성과 지수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드는 네. 그 선박의 가격 이걸 네. 갖다 지수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174.05 수준이라서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게 2007년 수준이에요. 그래 2007년하고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네. 몇 년이 지났어요. 너무 15년 많은 이상 시간이 지났지 지났네요.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물가 상승은 얼마나 됐을 거며 그렇죠? 인건비는 네. 또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신촌성까지 수는 그 모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지수가 약간 이거보다는 높아요. 네.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그리스의 뭐 이런 쪽에서 주문하는 어떤 상선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진이 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령 뭐 지금 LN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사용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진이 어느 정도 남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게 될 거는 또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슬롯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더 받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이게 일감이 밀려 있지만 그럼 왜 조선주가 못 올라가냐라는 걸 갖다 투자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노동 집약적이고 중후장대형이고 따라서 이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라면 변동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원래 자신들이 계획했던 어떤 마진 자체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네. 그걸 갖다가 모멘텀으로 장착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그 조선주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는 좀 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사용, 뭐 네.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군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3사 중에서 그쪽에 좀 특화된 회사들 네.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조선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약간 군 사용을 좀 하는 쪽을 조금 더 집중을 네, 해보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일단 예. 완전히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하기 전까지는 조선주의 주가 양상에는 약간 물음표가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사실 9월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사실 네네.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 너무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런 말이 네네. 계속했습니다. 그럼 네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9월은 제가 9월 달에 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했을 거예요. 네. 준비하는, 그러니까 4분기를 준비하는 달이 아무래도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은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과 향후 성장성의 함수다. 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막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성장성도 앞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섹터들에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분명히 미래에는 성장할 거야. 근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실적 흐름 자체가 안 보여. 근데 실적 계산이 예상되는 섹터가 있죠. 네. 오늘 제 말씀을 드렸다면 두 가지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 섹터 중에서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 현금을 비축해 놓은 다음에 뭐 지금 이제 9월도 거의 끝나가는 단계지만 서서히 네. 조금씩 바스켓에 닿으면은 시간이 사실은 이익을 보장해 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